네, 여러분 드디어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모의고사 강의 OT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8번 분량으로 모의고사가 강의가 제공될 거고요. 한 강의당 한 회씩 20문제씩 문제가 나갈 겁니다. 회차별 문제 및 해설 파일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 게시판에 제가 매주 올려드릴 거고요. 문제랑 같이 해설집도 올려드리고, 해설집 같은 경우는 매주 강의 시작하면서 해설지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드시 혼자 풀어보고 나서 이 비밀번호가 걸린 해설지를 보라는 의미로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 시험지와 같은 시험 문제로 모의고사를 구성했습니다. 그 말은 즉 1단원부터 6단원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6단원을 실제 시험장에서는 1번 문제부터 1단원 그리고 마지막 20번은 6단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1번부터 3단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1번부터 2단원과 6단원이 섞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 모의고사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출제 비중 역시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1단원 몇 %, 2단원 몇 % 이런 비중을 시스템 공부법과 동일하게 시험 문제도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OT 내용이 사실 이 모의고사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시험 문제를 직접 앉아가지고 2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시험은 20분보다 훨씬 빨리 끝나야 돼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시험장처럼 조용히 앉아서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반드시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해설이나 강의를 들으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걸 해봄으로써 시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과 또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혼자 앉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것 자체를 즐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앉아가지고, 시험 전에 앉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더 싫어하죠. 시험장 가는 것도 싫은데 그 전부터 이렇게 해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보셔야지만이 시험장 가서 훨씬 더 긴장도 덜하고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연습해가지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런 걸 해본 학생과 해보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차이가 엄격하게 많이 난다는 거 제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1년의 시험은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미리 연습함으로써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고요. 또 진도 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 모의고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고 또 여기서 해설을 볼 때쯤이면은 대부분의 논점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실수로 틀리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설로 내가 이해가 됐고 왜 틀렸는지 알았고 다음부터 안 틀릴 수 있다. 그러면 강의는 절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하철 같은데 타고 가면서 시간이 아까울 때는 틀어놓고 이 문제의 논점이 이거였고 답은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굳이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1분부터 끝분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건 이제 기본 강의나 압축 강의를 참고해서 알려고 하셔야지,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그럼 1회 모의고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1회 모의고사 비밀번호는 7272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1번.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사례형 문제 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에 바로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 크게 쳐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파이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푸실 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해 드릴 때 20분을 정해놓고 푸실 때에도 1번에서 내가 명확하게 아는 답이 나왔다. 그럼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채점을 해봤더니 1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 2, 3, 4 순서대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짧은 문장부터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호도 차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서, 나는 짧은 문장부터 먼저 읽어가지고 답을 찾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긴 것보다는 짧은 걸 읽었는데, 거기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다. 그럼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읽다 보면은
헷갈려요. 아, 이걸 읽고 이걸 읽었던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자, 건축주는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가지고 있는 물주죠. 그리고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한계선에 제한이 있는 사실을 간과 실수로 그거를 빠뜨렸다는 거죠. 실수했다는 거죠. 그런 채로 건축 설계를 하고 이대로 건축을 해가지고 증축 허가를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건축주의 잘못으로 봐야 되냐, 건축사만의 잘못으로 봐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판례는 뭐였어요? 건축사라든가 또 실제 건물주의 그 귀책 사유가한테 누구한테 있냐, 그게 둘 중에 누가 잘못했냐, 이런 걸 따져볼 때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둘 다 같이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한 명한테 잘못이 있으면 둘 다 잘못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 판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이제 짓고 나서 아니 실제로 증축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이거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으로 당연히 이거 오케이 해줄 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갑자기 공무원 관계 그 부처 공무원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저희 그 건축관계선 제한을 넘어가신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철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건축주가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건축사한테 다 맡겼었고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건물 다 짓고 허가 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러세요. 이거 신뢰보호원칙 위반입니다. 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실수 자체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사에게 이 건축을 맡겼던 건축주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됐다면 사정 변경이 됐다는 거죠. 사정 변경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따로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의사 표현 없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말했던 거는 효력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사정 변경 자체는 누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별다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면 행정공무원은 사정 변경됐을 때마다 모든 그 전에 했던 그런 의사표명을 다 찾아가지고 변경을 해줘야 되는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3번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서 그 개정 학칙에 따라서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딱 키워드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소구표가 나와야 되죠. 소구표에서도 진정 소구표냐, 부진정 소구표냐인데 이거는 뭐였어요? 부진정 소구표죠. 부진정 소구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계속 연속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뭔가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이 수강 신청이 있은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수강 신청부터 나중에 시험을 보고 그 채점 결과 그 ABCD 등급이 나올 때까지 연속되는 중간에 어떤 요건이 바뀌었어요. 징계 요건이 완화됐다는 거는 징계를 받기가 더 쉬워졌다는 겁니다. 징계가 완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D를 맞아야지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 C를 맞아도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요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부진정 소구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위법이다, 합법이다라고 해서 3번이 맞는 것이었고요. 위법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4번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라도 신뢰보호원칙 주장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2번,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 제정 공표되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행정청은 자기 구속을 받게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량 준칙이 있다 하더라도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야지만이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다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헌재의 위헌결정 자체는 개인한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헌재 자체가 행정청도 아니거니와 그런 의미로 표명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결론 기억하시고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판례에 의해 확립된 행정의 법 원칙으로 실정법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다. 예전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13조에도 이러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명문의 규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법령의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너무 쉽죠? 당연히 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죠. 자, 다음 3번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X 딱 치시고요. 자,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 법률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딱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의원, 병원 전문의, 그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하면서 그 진료 과목을 어떻게 하면서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 자체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한하는 이런 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X가 된 거고요. 3번,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당연히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4번,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이것도 바로 키워드 나오면 그래,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은 그 자체가 바로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도 행정청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은 바로 여기서도 O를 고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면 그냥 사법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적 자체와 계약 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죠? 이거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2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 관리 용역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우리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 용역 운영을 줬던 그 계약 자체는 강학상 특허였어요. 그 업체에게만 특별히 권리를 주는, 권한을 형성시켜주는 특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했을 때 공법관계로 갔고요. 특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뭐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공법상 계약이라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강학상 특허지 공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라고 했을 때는 공법관계는 맞지 공법상 계약이 실질적으로 그 종류를 고르라 했을 때 공법상 계약으로 하면 틀린 겁니다. 뭘로 골라야 돼요? 특허로 가야 돼요. 강학상 특허. 아시겠죠? 다음 3번.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공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민사냐,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 소송이냐 이런 건 이제 따지는 거는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여기서 물어보는 것처럼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자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 관리 나왔네요. 자원회수시설 나오면 뭐라 했어요? 사법상 민사계약이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 바로바로 찍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5번. 갑은 A씨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종합문화회관 내에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사례형이네요. A씨의 시장 을은 갑에게 사용 허가를 하면서 대신에 일반 음식점 이용 고객으로 인한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소재한 갑 소유의 토지에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이 장사를 해라 라는 것을 부담으로, 부관 중에서도 부담이라는 이름을 아주 여기 딱 박아놨습니다. 힌트를 준 거죠. 제대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 을이 갑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플러스 수익까지, 그쵸? 그걸로 인해서 사용하고 돈까지 벌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허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갑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 설치하게 하는 그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게 부담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소송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부담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죠? 이거는 부담이 아닌 나머지 부관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X가 되고요. 3번. 실제로는 옳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1번 고르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갑에게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을은 갑에게 부과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정 변경도 하나의 변경이 가능한 요건 중에 하나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부관을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뭐라 했어요? 사정 변경이다 할지라도 요 나머지 두 개가 아니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4번 갑에 대한 사용 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면 갑에 대한 부관도 그 자체로 바로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 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부관 같은 경우는 그 부관을 부과했을 당시 기준으로 합법적이면 일단 위법하지 않고요. 나중에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6번.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철회, 취소 철회 기억나시죠? 1번.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여기까지 맞죠?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청은 철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 상대방이 민원인에게 이거 철회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럼 넘어갑니다.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는데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철회를 할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 달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했는데 법적 근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건 해야 되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이 더 클 때에만 그런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 거죠. 따로 법률의 근거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2번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 딱 찍고 넘어갔어야 돼요. 3번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만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승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이게 바로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이죠. 3번도 맞는 거고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부당기울부 금지 원칙이랑 항상 같이 나오는 판례인데 뭘 조심하라 했어요? 2종 소형 오토바이 있죠? 대형 배기량 오토바이 그 2종 소형이랑 같이 나왔을 때만 유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진다. 물론 이 특수면허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반드시 기본서라든가 OX 문제집에서 그 부분 어떤 면허를 취소했을 때는 싸그리 다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구분하시는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행정행위 하자로서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다 무효인데 하나가 무효가 아니겠죠. 자, 1번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 무효인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 이거는
선행과 후행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행정행위인데 앞에 행위가 당연 무효래요. 그럼 뒤에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즉시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뒤에 체납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 무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무효이고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종종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과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거랑 약간 환경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 근처에 당구장, 노래방, 유흥시설 이런 거가 들어오면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심의 절차를 하는 거고요. 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교 주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환경과 관련돼 있어서 이 시설이 들어오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불이익해져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입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학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 절차를 안 했다. 그럼 이건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따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를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그럼 제3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전혀 이 세금도 안 낸 사람이 아닌데 내 재산을 압류했다?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여러분 바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방금 했죠? 3번입니다. 8번 다음 보기 중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정보 공개 청구인은 자신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나랑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누구나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걸 안 해준다, 거부 처분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겁니다. 따로 굳이 자기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X가 되는 거죠. 니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디귿 정보 공개 신청이 오로지 권리남용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민원인이 자주 찾아와서 정보 공개 청구를 자꾸 해요. 근데 단순히 권리남용이라고 하면서 정보 공개를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명백하게 오로지 권리남용의 목적이 명백하다. 그 행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이 명백하다. 그럴 때는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판례가 판사님이 이런 판례를 남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너무 쉽죠. 이건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인 4번이 되고요.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 딱 치시고요. 자, 환경 영향평가 나왔습니다. 아까 학교 그게 아니에요.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아예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과연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역시나 여기서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할지 여부에 결정하는 그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중대하고 명백해야지만이 무효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에 불과한 하자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까 본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 아니고 환경이 들어가는 것들은 단순 절차 누락이라 봐서 취소 사유로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영향 평가 또 나왔네요. 근데 이걸 거쳐야 되는데 거치긴 했어요. 근데 다소 부실하대요. 기억나세요? 기본서에서도 OX에서 뵀죠? 부실할 경우에는 정답이 뭐였어요? 위법하게 되지도 않는다 했어요. 그렇죠? 취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가 한 번 문제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성 검토 그리고 확인했는데 다소 부실 이것까지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문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다 논점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다음 4번 환경영향평가 또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원고 적격 문제입니다.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이면은 그 자체로서 원고 적격이 있는데 밖의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들이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지만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바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당연무효 아니라고 했어요. 10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과징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회사 사장이라든가 회사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부과가 가능하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2번 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따져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X예요. 이따 과태료랑 다릅니다. 과징금, 과태료 반드시 이걸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과징금은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근데 이것까지도 보셔야죠.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럴 때는 부과하면 안 돼요.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찌됐건 과징금 부과처분에서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과태료랑 다르죠? 과징금은 그 자체가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 가능하고요.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부려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행정부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취소된다면 전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뭐 그게 어떤 단계에 의해서 얼마까지가 다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그 부분만 잘못했을 때는 그 부분만 취소하는 건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건 원칙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11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가 드디어 나왔어요.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때에 그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가상금을 취소한다. 자, 가상금 조문 문제입니다. 가상금은 100분의 3입니다. 가상금 3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가상금 차라리 그렇게 외우시던가. 어차피 우리는 뭐 사례형은 아니니까요. 가상금은 3%입니다. 2번도 좋은 문제죠.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렇죠? 제척기간 5년이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3번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자, 우리 신분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없더라도 그 질서 위반 행위 자체가 성립한다 했어요. 성립하냐 불성립하냐는 무조건 떼거리로 성립. 하지만 신분에 의해서 그 과태료를 올리냐 내리냐 할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죄가 되냐 안 되냐는 미치되 죄가 돼서 더 벌금을 내야 되냐, 벌금은 아니죠. 과태료죠. 과태료를 더 내게 해야 되냐 깎아야 되냐 할 때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5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아니라 감경이냐 가중이냐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4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고의 또는 과실을 여기서는 따집니다. 아까 과징금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는 따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따지면 끝이지 정당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징금, 과태료는 요게 좀 차이가 난다. 항상 나올 수 있는 논점입니다, 여러분. 다음 12번.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지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을 때,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럴 때 배상을 해주고 국가가 과연 그 해당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그 배상한 만큼 구상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잖아요. 원칙은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공무원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학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나중에 봤더니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완벽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죠. 대신에 이미 어느 학설이 완벽하게 확립이 돼 있고 판례도 따른다. 그럼 그걸 따라야지 굳이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다 이 학설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잘 기억하시고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련 없이 순수히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의무에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 안 준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에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익보호성, 즉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민원인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익보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줬을 때는 국가배상 대상이 되지만 그 근거 규정 자체가 내부적인 행정기관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규율하는 것일 뿐이라면은 그때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게 바로 이 문제였고요.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간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의 고의과실은 약간 좀 별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정말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3번 행정행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행위는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해주는 보충적 법률행위 뭐예요? 인가죠, 인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맞는 것이고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뭐예요? 특허죠, 특허.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자, 그럼 정답의 기억, 니은 바로 나와야죠. 디귿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 수면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합니까? 특허입니다, 형. 특허,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바로바로 맞추셔야 돼요. 그죠? 디귿 특허. 설명 특별히 안 드려도 되죠. 이거 기본 강의 때랑 많이 했습니다. 리을 토지 거래 허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특허입니까? 아니죠. 이건 인가죠, 인가. 개인끼리 거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거래 허가를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때 개인끼리 거래한 게 효력이 발생하는 인가적인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거고요. 14번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문제네요. 박스형. 자, 기억.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해줘야 된다 했죠. 이거 조문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니은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 취소 소송. 자, 우리 보상금 증액은 어떤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 했지 여기서 보기서 말한 것처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보상 증감 소송 잘 기억하시고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그 용어로 보시면 돼요. 자, 디귿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문 그대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들 헷갈리세요. 재결을 거쳤을 때, 수용 재결을 거쳤을 때는 90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거쳤을 때는 60일입니다. 약간 좀 독특하죠. 90일, 60일 잘 기억하시고요.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면 된답니다. 해당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공익사업이 아니라 다른 무슨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랐다면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겠지만 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 투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정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옳은 것은 기역,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세요. 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신청을 했지만 인가 처분을 받지 못한 대학은 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 신청을 여러 대학에서 같이 했겠죠. 그럼 경원 관계죠. 경원 관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인가를 못 받으면 그 자체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에 침해된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아니죠? 그 판례는 맞습니다. 취소되었다면 인근 주민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된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더 나아가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거 X죠. 그렇죠? 이건 반대로 봐야 됩니다.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죠.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승인 처분의 기초에서 공장 건축 허가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 이익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 기억나시죠? 잔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 앞에 승인 처분, 이 승인 처분 없어졌다 하지만 건축 허가 처분이 생겨버리면 그게 아직 잔존하고 이걸 못 다투게 해버리면 공장이 설립되면 그 자체로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그리고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둘 다 이거는 특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 이거는 특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 허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경험 관계가 아니라 경업 관계이기 때문에 특허냐 허가를 구분해서 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반드시 이 부분 날먹힌 페이지 보시면서 그 부분 가서 원고 적격이 어쩔 때는 경원자일 때, 경업자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나눠지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4번.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이것도 바로 회원제 골프장,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나오면 바로 키워드가 나와야죠. 기존에 이 회원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골프장을 이용해왔던 회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는 회원이 1000명이어서 이 회원제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이 골프장에서 2000명까지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허가와 관련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그럼 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억울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된다라는 게 정답이었죠. 바로 넘어갑시다.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16번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처분을 필요로 한다. 이건 읽을 필요도 없죠. 2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가 누가 돼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1번, 2번 다 맞는 거고요.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대리관계를 밝혔으면은 그 대리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누가 피대리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는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누가 누굴 대리인지 모르니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근데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는 피대리행정청이 이제 원래 대리를 맡긴 행정청입니다. 피대리행정청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가지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의 민원인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해서 한 것임을 이미 알았다.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민원인이 몰랐다. 그러면 피대리행정청이 아니라 대리해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좀 길게 나와 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4번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피고가 됩니까? 아니죠. 공포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었죠. 처분 쪽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 공포권자인 지자체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방의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17번 다음 중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행위함으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 양벌 규정과 관련돼 있어서 양벌 규정의 성격은 내 책임이지 남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법인이고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선임했고 그 대표자 개인이 잘못해서 법인이 처벌을 받을 때에도 역시 양벌 규정임에도 그 양벌 규정이죠. 그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지 그 대표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일부에 대한 것만 위법한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법원은 그 일부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떼거리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3번 관계 법령상 행정 대집행위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 방법으로 의무를 구하면 안 되고 대집행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이고 이행 강제금은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고 했나요? 아주 예전에는 이런 지문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행 강제금도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 했습니다. 재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행정청이 고르면 된다. 이행강제금을 할 것인지 대집행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그죠?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다음 18번.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가 인정되는 소송. 자, 취소소송 당연히 집행정지 되고요. 그리고 무효동 확인소송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신에 부작위 위법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액션 자체가 없는데 집행정지할 게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준용하지 않고요. 당연히 당사자 소송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왜 그런지 기억만 하시면 정답을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9번.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는 그럼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잘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나중에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본인들이 봤을 때 반성적 의미에서 이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할 수 있다 했었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그래서 취변 변명이라고 애호라고 했었죠. 그 중에 변경 명령 재결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3번. 갑이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뭐죠? 사정 재결이죠. 근데 이게 취소 관련된 심판이면 당연히 사정 재결 가능한데 무효 확인 심판이기 때문에 사정 재결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정 재결은 무효 확인 심판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큰 하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4번 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자,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재결 자체를 취소 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행정심판을 한번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자, 다음 중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했어요. 자, 한국마사회가 조교사나 기소에 대해서 면허 취소 정지하는 거, 이거 처분성이 있어요? 없다. 이건 사적인 겁니다. 사적인 거.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법규성 있는 고시가 집행행위 매기 없이 그 자체로서 이해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한다. 이거 앞에서도 계속 봤죠. 처분성 당연히 있습니다. 디귿. 행정계획 변경 신청의 거부가 행정계획과 관련된 거네요. 그걸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가 장차 일정한 처분에 대한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과 동일하다. 그럴 때는 처분성이 있다고 했죠. 힌트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당연퇴직은 본인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을 때 그걸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네가 퇴직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 퇴직됐어라고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 자체가 따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봤는데 오늘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별 5개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그냥 무난하거나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또 엄청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무난하다 3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1회부터 8회까지 푸시면서 내가 몇 개 틀렸는지 어느 단원이 취약한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렸는지도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별 3개일 때는 20분 중에 12분, 13분 걸렸다. 근데 별 5개나 4개 4.5 됐을 때는 한 17분, 18분 걸렸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점과 단점을 여러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하러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몇 단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단원을 좀 더 중점적으로 5기서 문제집을 좀 더 풀어본다거나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1회부터 8회까지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푸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 8번 중에 5번 이상만 진짜 20분 이상 정해놓고 풀더라도 잘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꾸역꾸역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했고요.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강의 내일 준비할까 하다가도 오늘 끝까지 밤 2, 3시가 되더라도 저는 회사에서 꾸역꾸역 준비하고 집에 갑니다. 그럼 다음날 집에 갈 때부터 뿌듯하죠. 그래서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예전부터 제가 공부할 때부터 그 꾸역꾸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꾸역꾸역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해나가라는 말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놓고 끝까지 풀고 나서 해설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회 모의고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